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하열혈입니다. 송독수 순저 제18신민법 강의 2회독 15페이지 제3절 민법전의 영역과 구성 보겠습니다. 삼하열혈 TV 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민법전의 영역과 구성 로마제 1권의 서술 민법의 거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전이다. 그래서 민법학은 민법전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그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민법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하였고 그것이 어느 법에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로마제 1권의 민법전의 영역 1번의 민법전 제정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법에 관한 불문법과였다.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법전이 편찬되곤 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공법이었고 서법 규정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의 주도로 민법전을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그 계획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16페이지 그러다가 1910년 한국은 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긴급 칙령을 발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법령은 조선 총독의 명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12년 3월 18일에 제령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민법의 일본의 민법전과 각종 특별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되게 되었다. 이 조선민사령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민사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된 일본 민법을 의용민법이라고 한다.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다시 미국의 군정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의용민법이 여전히 적용되던 시대에 그때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 민법전은 정부가 수립된 뒤에 비로소 지정될 수 있었다. 이번에 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양가 1번의 민법전의 제정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에 정부는 민법전 편찬사업에 착수하여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하여금 민법전을 기초하게 하였다. 그래야 1953년 민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민법 초안은 1954년에 정부 제출 법률안에 국회에서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위원회는 다시 민법안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 뒤 이 소위원회가 작성한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거기에서 수정을 받은 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1958년 2월 22일에 법률 제471조로 공표되었다. 제정 당시 본문은 1111개 조이고 부칙이 28개 조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행 민법전이다. 우리 민법은 근본적으로 일본 민법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선진국의 제도가 후진국에 흘러들은 것입니다. 일본 민법과 다른 점은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한 제도를 많이 제거하고 그것 대신에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상의 제도를 서입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제1조항과 프랑스 민법상 요소가 섞여있는 일본 민법에 비하여 독일 민법 속에 훨씬 가깝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민법은 적어도 재산법에 관한 일본 민법을 통하여 독일 민법을 개수한 셈이다. 다만 친족법과 상속법은 일본법이나 다른 근대 민법의 영향이 적으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양가리군 민법전의 개정. 민법전은 제정된 뒤에 다른 법의 개정에 따른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25차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법전문과 제도를 신설한 것이고 제2차, 3차, 4차 개정은 부칙을 거친 것이다. 제5차는 유류분제도 신설 등 친족 선서에 관한 의문의 개정이었다. 제6차에서는 제17페이지 드물게 재산법을 약간 흔들하였다. 그리고 7차 에서는 호주 상속을 호주 승계로 이름을 바꾸고 친족편으로 옮기는 등 친족 상속편의 개혁적인 개정이 있었다. 제8차는 국적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제9차는 간호원, 사법사 등을 간호사, 법무사 등의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제10차는 민사재판법의 제정에 따라 민법을 정비한 것이고 제11차는 상속법은 조금 거친 것이다. 제12차에서는 호주제도의 폐지, 동성농문 불원제도 폐지, 신양제 대도 일들 등 같은 친족 상속법의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13차는 채무자 회전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고 제14차는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개정이며 15차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다. 16차는 친족상속권을 중심으로 하는 증폭적인 개정이고 17차는 친족권에 대한 민감 개정이었다. 제18차는 무능력자와 후견에 관한 민법 송치과 친족법 규정의 대단히 많이 바뀐 이른바 성년 후견제 개정이고 제19차는 친권제도 개정이다. 그리고 20차는 양자제도를 중심으로 한 친족법의 개정이었고 21차는 유실물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관한 개정이었다. 제22차는 채권의 제한에 관한 약간의 개정이었다. 제23차는 민법 여러 종류에 있는 가름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제24차는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었다. 제25차는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형계약이 하나로 여행계약을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제26차는 651조를 삭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에 의하여 민법전의 친족상속법은 입법 당시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에 비하여 재산법은 최근까지만 해도 1984년의 6차와 2001년의 10차에 약간 개정된 데 불과하여 변한 것이 그렇게 적었다. 그런데 법무가 2009년부터 민법 중 재산법을 전면적, 단계적으로 개정하려는 작업을 벌여 민법, 재산법 전체에 대한 개정 시한을 확정해 두었고 그 결실로서 현재까지 18차, 25차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재산법도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번째 3번에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번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의 구성에는 로마식 인스티튜티오네식과 독일식 판택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민법은 이인, 재산, 소송으로 가는 방식이고 후자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법의 5가지 편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독일의 편별법은 추상적 논리적이며 무엇보다도 총칙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8페이지 입법례로는 프랑스 민법이 소송편을 따라 동을 지키긴 하였지만 로마식 편별법을 따르고 있고 일본 민법, 우리 민법은 독일식 편별법을 따르고 있다. 독일 민법은 물권과 채권의 순서를 바꿔놓기도 하였으나 역시 독일식 편별법에 의한 것이다. 이번의 민법전의 내용 우리 민법전은 모두 5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1편은 총칙,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4편은 친족, 5편 상속이다. 이 가운데 제2편 물권편과 3편 채권법은 본래 전형적인 재산법이고 5편 상속법도 재산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편 친족법은 가족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제1편 총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적인 규정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들의 적용에는 제한이 있으며 그 뒤에 설명한다. 3번의 민법 규정의 효력상 분류. 공법과 달리 사법인 민법에서는 그 규정 모두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규정 가운데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당사자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앞에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민법에 이처럼 임의 규정이 두어져 있는 이유는 사적 자치의 원칙 결과이다. 즉 모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관한 법률 규정의 후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자치가 덜기 있는 영역에서는 임의 규정도 많이 개재된다. 계약법은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구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은 없으며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그 종류, 성질, 입법 목적을 구별하여 개인의 의사에 의한 적용을 배제를 허용하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물권편, 친족편, 상속편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나 채권편, 특히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었다. 주의할 것은 민법의 어느 규정이 임의 규정이어서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고 그 규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민법의 여러 규정은 매우 상세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경우에 그 규정이 강행 규정처럼 적용된다. 4번 민법 총칙의 내용. 양강사 1편의 총칙은 모두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 칙인, 법인, 물건 19페이지. 법률의 일기간 소멸시효가 그것이다. 이들 중 법원과 시민사무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규정한 제1장 총칙을 제외하면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원인 또는 그에 관한 있는 사항을 차례로 규정할 텐다. 제2장의 인과 제3장 법인이 권리 주체이고 제4장 물건은 권리 객체 가운데 물건의 객체이고 제5장 법률에 의한 제7장 소멸시효는 권리변동사이며 제6장 기간은 권리변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민법 총칙 규정의 실질적 성격에 관하여 우리 학자들은 대단히 소극적이다. 즉 규정들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까지 널리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대부분의 재산법은 생각해야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민법 총칙은 재산법이 총칙에 불과하며 그 규정들은 가족법을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당연히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널리 적용되는 규정은 법원, 신칙, 주소, 부재와 실종, 물건, 기간 등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를 검토해본다. 가족법에는 총칙 규정과 다른 특별 규정이 다루어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 경우에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면 당연하다. 그러면 총칙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떠한가?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총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특별 규정이 충분히 정도로 두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사자의 진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족법상의 행위의 특질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 등의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특별 규정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5번에 이책민법 총칙 부분의 기술 순서. 앞서 본 것처럼 민법 제1편은 총칙을 제외하면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먼저 주는 그런 순서로 문법 총칙 교과서를 기술해가기도 한다.
이것이 매우 논리적인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기술 내용은 민법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중요한지가는 혼란을 초래한다. 그래야 이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써가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목에서 권리분동, 권리규칙을 없애는 대신 법률에 의한 물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권리를 설명한 뒤에 곧바로 법률행위를 다루기로 하고 아울러 자연인의 행위 능력은 권리의 주체에서 빼내어 법률행위분에서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논술 순서는 서론, 권리,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권리 주체, 물건 순으로 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